지금 보시면 식품 제조는 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동네에 있는 빵집에서 빵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자 허가를 뭐 일반 음식점 아니면 즉석 식품 제조화학업소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자기 매장에 오는 사람한테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전화로 많이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판매를 하셔도 어디 어떤 특정 업체, 뭐 백화점, 마트,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 입점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옥션 같은 데서 가끔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8화치들이 워낙 많아서 타겟으로 잡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꽤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장입니다. 식품 제조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식품 제조업소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창업하셔야지 어떠한 유통 채널별로 제한이 없이 입점하여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식품 제조 및 가공업을 영업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 등록을 하려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시골에 있는 제2종 불린 생활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공장을 짓지 않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반 건물 중에서 제2종 불린 시설이 있어야지 두 군데에서만 식품 제조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설상 제2종 불린 시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허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위생입니다. 위생 기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화조입니다. 정화조가 저희가 식품제조업소 신고를 할 때 가공 흐름도라는 것을 제출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재료를 씻고 자르고 세척해서 이런 단계에서 최종으로 저희가 들면 잼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쓰는 물량이 있습니다. 키위를 세척하거나 블루베리를 세척할 때 하루에 쓰는 물량이 있는데 그 하루의 계획도에 따라서 오페수 시설 용량이 결정이 됩니다. 제조업소에 들어가는 오페수 시설이. 일반 정화조하고 좀 다른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0톤짜리 오페수 시설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옆에 에어브로어에서 공기를 넣어서 이제 얘를 브로어로 불어서 이렇게 좀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나 봐요.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종 분리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일반 정화조를 묻지 않습니까? 단독 정화조를 묻기 때문에 걔들은 이제 폐수는 별로 안 들어가고 폐수는 저희가 바로 밖으로 흘리고 이제 오수만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데에서는 식품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방법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저희 사는 지역이 보성군의 조성면이라는 곳인데 저희 면에는 이종 불린 건축물이 없습니다. 아예 없고 공장도 식품 공장은 요즘에 농공단지가 좀 들어와서 한 2개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비농을 할 때 30평짜리 조그만한 공장을 지어서 이제 그 시설 기준에 맞춰서 건물을 아예 짓고 2층에다가 저희 집 짓고 해서 비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평에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 창고 포함해서 30평입니다. 그래서 가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 20평 정도. 근데 처음에는 파우치 기계 하나, 잼 조리기 하나, 잼 포장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공간적으로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 너무 적어서 작년까지 올해는 공장은 한 50평 그리고 창고 40평 지금 짓고 있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공사 들어갈 전원 창고 한 30평 정도 해서 하는데 규모가 조금 늘어난 거죠. 늘어났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기존 공장 30평짜리에는 그때는 잼 제품이 없었거든요. 제가 등록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음료, 키위 이렇게 척지화해서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오페수 시설 자체가 작았습니다. 3톤 정도짜리 묻어놓고 오페수 정화시설을 그냥 돌렸었는데 이번 공장은 공정이 이제 식초가 들어가고 잼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10분짜리 지금 오피스 종합시설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 그다음 보셔야 될 게 그 땅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에 제조업소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절대 농지라고 있습니다. 진흥구역 안에 들어있는 농지는 농업을 이용해서 뭐 농산물 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도 허가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농지라고 하면 그냥 쉽게 보시면 빠듯하게 경지정이 돼 있는 논 있죠. 단지로 돼 있는 거긴 거의 절대 농지입니다. 그 안에서 공장 짓는 거는 힘들다고 보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뗐을 때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거나 보성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거든요. 조화모가 있기 때문에 조화모 주변으로는 아무 개발 행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라남도 거의 모든 도민들이 먹는 식수이다 보니까 뭐 축사, 뭐 공장, 뭐 제조업소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공장을 짓고 싶은 땅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면 개발 제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조업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들고 각 군청이나 시청 가시면 영업허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 땅에다 공장 지을 수 있냐라고 해서 건축물을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시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건축 허가가 이종될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 전에 들어가는 건축 계획이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허가가 안 나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을 먼저 확인한 후에 거기서 제가 제조업소 공장 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먼저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뭐 식품 취급시설, 급수시설, 특히 시골의 농촌 지역 가 보시면 상수도 안 들어오는 데가 많거든요. 상수도라는 게 광역상수도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라남도에서는 주황댐물. 이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마을 간이 상수도 안 됩니다. 마을 우물 파서 공동으로 쓰는 건 안 되고요. 안 들어올 경우에는 지하수를 써야 되는데 지하수 쓰는 게 식품공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맡아야 돼서 그나마 그 비용도 한 3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쳐도 한 번이라도 이게 수질 검사 불합격이 나와버리면 공장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상수도 라인이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으면 지하수를 써야 되는데 그 동네 지하수를 한번 해봐서 검사를 해봐서 여기서 이 물로 과연 제조를 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하시는 게 실무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는 집에서 쓰는 물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업 허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식품 지하수 검사를 하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합격이 나와서 계속 운영을 했지만 안 그런 업체들을 한 3군데 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안에 갑자기 자기 땅 위쪽에 축사가 생겨가지고 약간의 그런 것들이 생긴다 변수가 있거든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하게 깨끗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수도 그냥 이용하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공장 안에는 상수도만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만 들어와 있고 새로운 공장에 상수도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흡연물로 쓸 청소하거나 공장 밖에 사용할 것들은 지하수를 씁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켜놓으면 관계가 없어서 식품 자체에는 상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하고 작업장 기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 레이아웃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레이아웃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장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 모델 공장 설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재창고, 전처리실, 배합 가공실, 외포장실, 완제품 창고. 여기는 물건이 지나가는 동선입니다. 물건은 자재창고로 시작해서 완제품 창고까지 저 구조로만 돌아오고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저기로 들어가거나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상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고 대학가 공실하고 내포장 저희 공장 이번에 지을 때는 해썹 기준에 맞춰갖고 지금 지어서 이제 이게 해썹 표준 레이아웃으로 지어놓은 건물이라 대학가 공실하고 내포장실은 절대 청결구역입니다. 그래서 바닥 색깔부터 틀립니다. 바닥이 다른 공장하고 다른 구역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고 옆에 가공실 내포장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이미 정해진 인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날일로 이렇게 키위 이렇게 까고 깎아주시고 하시는 동네 주부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들어가려면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전에 교육 이수한 사람만 들어갈 해썹 교육이 의무된 사람만 여기에는 들어갈 수 출입이 가능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출입구 보시면 사람 출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탈의실에서 옷을 탈의합니다. 일단 식품 그 하얀색 옷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얀색입니다. 식품 공장 옷은 왜냐하면 이물질이 딱 묻었을 때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탈의 모자 쓰고 위생 전실로 들어가면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 저는 원래 그 에어부스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소규모 해썹 공장이라서 에어부스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싸서 가격이 뭐 1,100만 원,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필요 없고 자동 그 손 세척기라고 있습니다. 발로 밟아서 물 이렇게 하고 옆에서 그 소독액 나오고 이제 소독액 그 기계 하고 내 몸에 붙어 있는 먼지 떼는 기계 그 우리 흔히 집에서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롤러 같이 생겨가지고 옷에 떼는 기계 그리고 머리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기계 정도 하고 장화 세척기 그리고 앞치마 세척기만 있으면 여기에서 위생 전실에서 다 갈아입고 지금 전처리실로 들어가는 문하고 내포장실로 들어가는 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처리실은 일반 구역이기 때문에 옷만 갈아입으면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생전실을 통해서 내포장실이나 대학가공실은 보건증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을 받으려고 이렇게 짓다 보니 문제는 비용인데요. 처음에 제가 건축 견적 받았을 때 5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거의 한 2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이게 해썹 공장이 되다 보니까 거의 평당 50만 원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쓰이는 자재가 틀립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안에 보시면 바깥쪽 면으로 레이아웃 잡혀 있는 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겉에 면들은 전부 안쪽 면이 스텐으로 1m 20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텐 4mm짜리 두께로 그래서 아예 물이 벽에 튀어도 부식이 되지 않게 그리고 바닥재가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공장들이 FC 쓰거나 뭐 이제 페인트 칠하거나 아니면 타일 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안 됩니다. 타일 깔아도 이게 깨지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해썹 공장에서 쓰는 바닥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량물도 견디고 깨지지 않고 이게 제일 심하게 보는 것들이 이 물들이 고였을 때 고여 있으면 여기서 무조건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번식을 한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재질로만 지금 공장 바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평 견적받으면 바닥만 해도 3,000에서 3,500 정도 바닥 공사. 그러니까 해썹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좀 비용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본인들이 이제 나는 이 농산물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제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제품 자체가 해썹 의무사항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김치 의무사항이고요. 순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썹 공장에서 나온 물건이 아니면 시중에서 유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전통장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근데
제가 알기로 청국장은 의무사항입니다. 청국장은 해썹이 가능하고 사실 저희가 된장하고 간장, 고추장을 실내에서 익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들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차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해썹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청국장은 그게 또 아니더라고. 같은 장인데 좀 다른가 봐요. 청국장은 해썹을 받아야 2020년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식품 공장들은 2020년에 거의 의무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처음에 이렇게 제조업소를 하고자 하실 때는 설계사하고 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는 이 설계사들이 저걸 해썹 기준으로 설계를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축 시설물 자체의 기준이 아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장 같은 경우에 창문이 이렇게 쭉 바깥쪽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채광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창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다 잠겨 있고 벌레 같은 것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 방충망도 통으로 밖에 이렇게 다 밀폐식으로 막아놓은 상태고요. 칸칸이 이 제품들 왔다 가는 화살표 방향 따라서 에어커튼이 다 부착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도 배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쉽게 말해서 수도 배관 엑셀 파이프 쓰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쓰는데 해썹 공장은 그거 안 됩니다. 해썹 공장은 전부 스텐 배관으로 배관을 해줘야 되고 배관 커버도 다 씌워야 됩니다. 그것도 뭐 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위에 먼지가 앉았을 경우에 먼지가 눈에 보일 정도 높이에서 사람이 닦아낼 높이로 스텐을 빙 둘러서 이렇게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아예 공사할 때부터 그냥 배관을 벽안으로 다 넣었습니다. 기둥 쪽으로 다 넣어가지고 밖에서는 안 보이게 꼭지만 나와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또 전기, 보통 공장 지실 때 판넬로 짓지 않습니까? 판넬 특성상 전기 배관들이 콘센트들이 지금 밖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라인도 이렇게 플라스틱 배관 따라서 나오고, 그게 또 안 됩니다. 걔들도 판넬 공장이더라도 그 스티로폼 사이로 구멍 다 뚫어서 안에 다 매입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조건이 등도 형광등이 안 됩니다. 형광등이 안 되고, 우리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요즘 판넬등 있지 않습니까? 납작해가지고 아예 위에 먼지 안 쌓이게 되어 있는 등들이 부착하는 게 있거든요. 그 등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교체를 하다 보니 비용이 기하급수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처음에 그냥 해놓고 어차피 나중에 바꿔야 될 거라면 처음에 하는 게 덜 들기 때문에 뜯어내고 하려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준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제 식품을 하기 위해서 허가증을 받으려면 처음에 보건증하고 여기 제조 방법 설명서 하고 교육이수증이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그냥 한 8시간 정도 수강하면 인정 수료증이 나오거든요. 그거 하고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하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4개를 가지고 군청에 있는 위생기에 갖다 내면 영업허가 담당자가 이제 출동을 한 며칠 있다 출동을 하여서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시더라고요. 정화조가 맞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닥이 저희가 구배라 그러죠. 이렇게 물구배가 딱 돼 있으면 하수도로 거침없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이 재질도 이 바닥 스텐 배관이 여기 물이 바로 떨어져서 여기 안에도 보일 수 없는 것까지 저희는 까다로워서 그런지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레이아웃상 보시면 자재창고 전체리실 이 애들이 평탄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전부 다 이만큼씩 올라와 있습니다. 물이 교차하지 못하도록 오염물질이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못하게 다 높이 작업이 돼 있어서 사람들 다니거나 짐 왔다 갔다 하기에는 훨씬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허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포장실 이제 이렇게만 되면 해석 받는 데는 시설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이제 해석은 원래 저희가 생산 이력을 가지고 이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공장 지어놨다고 해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저희가 생산한 이력을 가지고 그 내역 한국 갖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내년 1월달쯤에나 신청이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혹시 여기서 제조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지 아니면 아예 없으신지 혹시 알고 싶은데 그래야지 이걸 좀 더 얘기를 드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요. 네. 그, 그 질문도 편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동이 불편하긴 해도 그렇게 이렇게 올라오게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동을 편하게 위해서 이렇게 뭐 추가로 이렇게 무슨 설비를 뭐 이렇게 보강하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설비를 보강하려면 이제 거의 시스템적으로 보면 컨베이어밖에 없습니다. 벨트 컨베이어를 지금 저기 전체들이 벽으로 되어 있고 문들이 한 1m 40쪽으로 나와 있는데 문도 다 칸막이가 되어 있고 마가지거든요. 근데 저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다 컨베이어를 구멍을 뚫어서 넣어야 되는데 배합실하고 가공실은 저희가 잼을 예로 들면 저기서 잼이 만들어지면 잼이 밖으로 못 나오고 그 스텐 파이프를 통해서 내포장실로 넘어갑니다. 그 내포장실에서 이제 저희가 병에다 주입을 하든지 이제 스틱에 주입을 하든지 주입을 해서 봉합이 된 상태에서 병입이 끝나고 마개까지 완전히 봉합이 된 상태에서 외포장실로 나와서 외포장실에서 이제 라벨링 작업 같은 걸 하거든요. 저런 단계에는 컨베이어가 좀 가능하죠. 근데 그 저희 공정상 보면 전처리실에서 배합실 넘어가는 데에는 컨베이어가 의미가 없습니다. 파이프로 다 넘기면 되니까 그런 설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잼 만들기 전에 키위를 갈아 깎는 작업은 전처리실에서 할머니들이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분쇄를 하지 않습니까? 분쇄된 액체를 그 잼 가공기에다 주입을 할 때는 이걸 통으로 받아갖고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잼 원료 자체가 밖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파이프로 넘어와서 그렇게 이제 시스템 공정이 돼가고 있고,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컨베이어를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시죠. 이게 안 그러면 밀차로 왔다 갔다 하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턱이 제가 봤을 때 한 3mm 이상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컨베이어를 많이 이용하시고, 아니면 액체 상태이거나 약간 뭐 분말 형태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통해서 많이 이동을 시킵니다. 지금 이거 새로 신설하시는 거는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햇섭 기준 때문에? 둘 다 그렇습니다. 둘 다? 네, 둘 다. 저희가 기존에는 하루에 한 열심히 생산을 하면 8시간 기준으로 한 900분 왔다 갔다 생산 잼 기준으로 했을 때 됐거든요. 근데 지금 공장은 3,000병 정도 지금 생산이 가능하고, 햇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잼을 열심히 팔고자 해도 MD들 바이어들 상담을 해보면 무조건 햇섭이냐고 처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저희 제품이 잘못됐을 경우에 뭐 책임져 준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일단 인증 마크를 준 거기 때문에 햇섭 된대하고만 일을 하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납품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그 안전 조건은 필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납품 자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잼 하루에 3,000개씩 만들어갖고 인터넷에 다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캐파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안전하게 좀 팔고자 그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잼류는 의무사항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식초류도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네. 그럼 앞으로는 이 햇섭 기준 공장에서만 돌리실 건가요? 네, 여기서만 돌려야죠. 여기서만? 네. 그 기존의 공장 뭐 다른 기존 공장은 저희가 식초 발효 탱크 전부 넣어서 이제 발효실로만 이용을 할 예정인데. 근데 그 햇섭 인증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잼을 만들었는데 햇섭 인증 없이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게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인데, 기존에는 생산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혼자서 이렇게 판매를 해도 소매로 그냥 이렇게. 네, D2C로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정도 무슨 양은 회사 매출 얼마 정도 됐어요? 저희가 그전 개인 사업자 할 때는 작년 매출로 한 4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B2C 할 때는 괜찮았는데
B2B를 하려다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려다 유통업체 납품을 하려다 보니까 헬스비 없으면 아예 이 진행 자체가 안 돼서 이제 소매를 하시는데 매출 사업을 하시고요. 저희가 매출 비중 중에서 키위 생과 매출이 좀 많고요. 한테서 네, 다 합해서 이제 잼 가공 상품은 1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50평인데 건축 면적만 150 잡았는데 거기에서 헬스 인정 건물 세우려고 하니까 50만 원 추가해서 200만 원 평당. 건축 면적 헬스업 시설로만 들어가는 비용들이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한 7천에서 8천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평당 한 200만 원 건물만 짓고 네네네. 건물만 짓고 그래, 헬스업 건물 짓는 데만 한 200 정도, 넉넉히 잡아서 200 정도 생각하시면 그다음에 거기는 컨설팅 비용이 별도입니다. 컨설팅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좀 저렴하게 받으신 분들이 한 1,000만 원, 그리고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 2천만 원까지 받으시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이제 카운트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설비는 어느 정도 저기 들어가는지 사업 규모 예산을 좀 저희가 지금 어제 기계 들어오고 지금 계약해 놓은 것 설비는 한 1억 3천 정도 설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신설비만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거 활용하고 이제 어제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올 기계 한 1억 3천 정도 지금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보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될 사람한테 사업을 주지 않겠습니까? 맨 땅에다가 땅만 갖고 있는데 사업 이거 제조업 사업 해보겠다고 한 2억 3억씩 주라고 하면 아무도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캐파가 나오고 이제 영업 상태가 좀 있어야지 성과를 보일 수도 있어야지 사업 계획서를 갖고 돈을 찾아가든 도를 찾아가든 가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싶다라는 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여기까지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해서 제가 준비했을 때 다른 해서 저기 인증된 그 공장 같은 데 방문하셔가지고 사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좀그 경험. 제가 이거 햇석 공장을 칠 때요. 햇석 공장 아무도 안 보여줍니다. 외부인 자체가 저기 들어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저희가 이제 아주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견학 통로라고 이렇게 뭐 다 막아놓고 위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런 대규모 햇석 공장이 아니라 농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햇석 공장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견학 통로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실하고 내포장실은 보건증 거기 보건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업주가 밖에 외부인을 저 공장 안에 출입을 시킬 것이며 군에서 이렇게 그 요즘에 시찰 나오셔도 직원들도 공장 안에는 아예 군 직원들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흔다 해서 보여주지가 않고 저기 식약청 가시면 식품 품질 관리 인증원이라고 뭐 있습니다. 그 햇섭 담당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시면 표준 레이아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책자로 제가 한 석 달 정도 계속 본 것 같아요. 책자로 바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창문 이렇게 해야 되고 지붕은 뭐 위에 딱 규격대로만 지어 놓고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맡긴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이 컨설팅을 소개시켜 준다 해서 컨설팅 업자가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건축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고 이제 기록물 관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저희는 식약청에서 제시해준 레이아웃대로만 공장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당연히 설계할 때는 그게 안 들어가 있었겠죠. 기본 틀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안에 내부 구조가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텐 같은 경우에도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밖에 같은 경우에 제가 판넬로 지으면 이건 팁인데 판넬로 지으면 밖에는 이제 뭐 사이딩 모양들이 다 있고 안쪽 면에는 전부 주름 칼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까? 세월호 줄로 그 칼이 있으면 스텐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제가 생각했을 때 0. 몇 mm밖에 안 된 턱에도 전부 뭐 물이 묻어서 먼지가 묻네 않지 이런 말이 나와서 거기에는 들어가야 되고 근데 판넬을 주문을 하실 때 안쪽을 매끄럽게 그냥 민판으로 만들면 스텐 안 붙여도 됩니다. 스텐값만 해도 거의 저렇게 돌리려면 절곡하고 어쩌고 하는 비용이 한 5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아낄 수 있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배관 트렌치를
바닥에 씹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걔는 바닥 공구리 치고 나면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는 처음에 좀 넓게 해서 좀 길게 뽑아놓으시면 나중에 하다 걸릴 게 없어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나머지 건 다 수정이 가능하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걸 보면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 대표님이 직접 이걸 업자를 데리고 전문해서 인증 업체를 데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매주를 준 게 아니고 직접 그 컨설팅 받고 그냥 직접 네, 저는 책 보고 건축물 책 보고 그 기준 보고 저희 이제 원래 공사하시던 건축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건 이렇게 수정해주라, 이건 이렇게 수정해주라, 이거 추가해주라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비용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설계도에 저게 다 녹아 있다고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간단하게 저대로만 공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더 있네요. 시설을 한번 갖춰놓으면은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네. 누가 검사할 사람도 없고 그죠. 들어갈 수도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좀 동한 마음 먹으면 제품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검사원은 들어가죠. 검사원은 자체 검사원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해석에서 1년에 얼마나 나오나요? 한두 번 불시방문을 한다는데 그래서 그 검사원들은 들어가죠.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방을 안 하는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염물 저기 안에는 진짜 좀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예 통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외부인들을 안 드리는 거지 검사원들은 다 출입을 합니다. 옷을 다 저희가 갈아입고. 실내가 몇 클래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소규모 해석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몇 클래스 정도 나와요? 제 클래스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그 의약품이 GMO 아니 유해품 아니 네, 건강기능식품 기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규모 해석이라서 지금 환풍시설은 지금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기준상. 근데 저기 이제 환풍시설이 원래 추가가 되면 공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축산물 해석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일정 14도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이런 기준들만 맞춰주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시설하고 네. 나오는 물건하고 사실 여기 헬스에서 나오는 물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농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차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요. 이건 요식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면피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만드는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기존에는 해석 없는 공장에서는 뭐 그렇게 막 발로 받고 막 이랬지 않은 이상에는 거기에서도 위생 관리를 좀 하고 여기서도 위생 관리를 똑같이 마인드적으로 한다면 환경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딱 보면 지금은 아직 해썹이 다 막아지가 않아서 먼지는 그대로 있고요. 아직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근데 물 쪽으로는 좀 더 물 관리하기는 훨씬 좀 쉬워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고여 있는 곳이나 이런 데 스퀴즈로 다 밀어갖고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뭐 제품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것들은 해썹 그 관리하다 보면 금속 검출기하고 엑스레이 기계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 전에 불안했던 것들은 병입을 하고 나서 이걸 저희가 육안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더 낫겠죠. 심적으로. 근데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아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통업체 MD분이 진지하게 자기들이 이거 해서 없는 업체하고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가 사고가 나면 그런 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거 받은 거 아니냐 뒤에서 꼬치 받고 지금 넣어준 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해서 받은 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그럴 자기들이 문책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석 받은 업체다 일을 진행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들 MD들이나 바이어 입장도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비용 많이 들어가고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의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맞추는 게. 기농 예정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농 초기 예약을 듣고 싶어요. 아 기농 초기 네. 그러면 저희가 좀 하고 기농 얘기도 또 오후에 2시간 더 있습니다. 제 시간이 2시간 더 있어서 기농 얘기도 하고 제 얘기를 한 2년 반 정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 강의를 1기 때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지금 여기 얘기하던 것만 마저 하고 그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아까 물어보신 대로 저희가 꼭 해야 되냐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제품의 품질의 차이는 제 생각엔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의약품처럼 고도로 깨끗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 자체가 그래서 좀 더 깨끗해지긴 하겠지만 크게 뭐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시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신데 의무사항으로 바뀐다고 지금 나와 그럴 있습니다. 경우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지금 할 경우에는 아예 랜스업을 하는 게 낫죠. 그때 당시에 2020년 돼가지고 다시 바꾸려면 아까 말대로 네. 비용이 훨씬 더 들기 때문에 저희도 의무사항 안에도 들어가는 거고 일단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죠. 이제 저거 말고도 인증받으면 좋을 게 상당히 있지만 헬스업은 다른 인증들보다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이게 돈 주고 사는 인증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인증들 그런 인증 많거든요. ISO 이런 것들은 컨설팅만 맡기면 서류적으로만 하니까 얘들은 이제 누적된 기록을 가지고 하는 거고 ISO나 이런 것들은 당장 서류 제출 컨설팅 맡기면 100만 원, 150만 원이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증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되지 않나. 제품하고 떠나서 제가 판매하는 마케팅 포인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농장하고 공장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기존에는 저희 집 밑에 농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농장 앞에다가 농장 촌을 밀어가지고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필수로 저걸 해야 되는 상황이죠. 농장 같은 경우에는 해충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해충들만 안 들어오게 막아줘도 저희 입장은 훨씬 편하거든요. 저희가 세스코도 알아봐도 세스코도 한 달에 한 20 얼마씩 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농장하고 지금 공장이 붙어 있고요. 제 동생이 1년 전에 이제 bin농을 시켰는데 공장 옆에다 집을 같이 지었습니다. 공장 옆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장 어제 저분 왔었다 하셨는데 뒤에 교육생 한 분이 공장에 오셔가지고 교육받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거는 되어 있고요. 네, 혹시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뭐 식품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주시고요. 네. 식품 관련 아니고요. 네. 뭐 키위, 블루베리 네. 이런 잼들은 했었던 대기업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네네. 네, 그럼 이제 도담이 제품 당연히 좋겠지만 네. 그런 대기업 제품 당연히 대량 생산이니까 가격도 낮을 것이고 마케팅도 훨씬 뛰어날 것이고. 네. 물론 아까 이제 MD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그 대기업과의 차별성을 어떤 걸로 가지고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있습니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 보시는 분들이 여기 뒤에 계시고,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 라인 중에 딸기잼이 없습니다. 딸기잼을 왜 안 만드냐면 국내에서 딸기잼 국내산 써서 저희 설탕 안 넣거든요. 잼 자체 설탕 안 넣고 첨가제 안 넣고 이렇게 만들면 300g에 3,000원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농가에서 이렇게 굉장히 페이스트 안 쓰고 생딸기로 3,000원 그렇게 가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딸기잼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기잼 안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 라인업 자체가 국내에 거의 없는 잼들입니다. 녹차잼, 홍차잼, 그리고 키위잼, 골드 키위잼 혹시 시중에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녹차잼을 제주도에서도 만드는 것들도 거의 기본 영양적법인에서 지금 한라골도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못 만드는 이유, 대기업에서 손을 안 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키위라는 과일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키위를 먹을 때 말랑말랑 해야지 먹지 않습니까? 후숙해야 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근데 키위가 후숙이 된 상태에서는 기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무던히 많이 했죠. 기계도 뭐 감 깎는 기계부터 해서 뭐 전부 대봐도 껍질하고 과육 분리가 안 됩니다. 딱 기계 치는 순간 뭉개지기 때문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 손으로 까야 됩니다. 이 껍질을.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진입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잼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블루베리 저희는 주력 상품이 녹차잼하고 홍차잼, 키위잼이거든요. 근데 블루베리 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프랑스 샹달프하고 봄마망이 거의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 걔들이 이제 라인도 약간 고가 라인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동원하고 보금자리에서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 페이스트를 사용한 제품이라 제품 자체에서 차별화가 좀 됩니다. 저희는 블루베리는 딱 칼날 한 번 돌리는 반 잘라갖고 보니까 잼을 만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통은 아니지만 반 정도 잘라서 제품 만드신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차별화로 밀고 있는 거는 무설탕, 설탕 안 넣고 이제 올리고당하고 골프라고 이런 것들 첨가해서 잼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고온에서 잼을 만들지 않거든요. 이제 100몇 도씨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60도씨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감압으로 식힌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색깔이라든가 이렇게 식감이라든가 이런 게 소비자들한테 좀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MD 분들이 저희가 이제 박람회라든가 이렇게 뭐 상품 뿜병에 이런 게 꽤 있어요. 가갖고 진열해놓으면 MD들이 돌아다니다가 상담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거 제일 높게 쳐주시는 부분은 맛 보기 전에는 디자인 먼저 보고 있습니다. 병 디자인 아까 지금 맨 첫 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병 디자인 먼저 봐주시고 들어와서 맛 보여주면 이게 저희 거 제품이거든요. 식초하고 잼 이렇게 나오는데요. 맛 보시면 이제 녹차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린 게 보석이라서 녹차가 이제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많이 남아 있어요. 녹차 자체가. 그리고 이제 녹차잼을 하는 곳이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특허를 저희가 주도를 했어요. 주도를 저희가 하고 아까 제주도에 그 녹차 스프레드 오솔로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외 국내 출시된 제품인데 얘는 잼이 아니고 이제 식물성 크림 형태라서 저희 거하고는 좀 제품 형태 자체가 아예 틀린 제품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판매는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잼 같은 경우에는 옥션하고 지마켓, 소셜 커머스에 입점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안 하는 왜냐하면 들어가고 한 병에 12,000원이거든요. 잼이 235g입니다. 작은 사이즈가 12,000원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고객들 타겟은 가격이 중요한 고객들이거든요. 그런 고객들한테 보금자리하고 싸워갖고 어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이미지 깎아가면서 굳이 거기다 승부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들어갈 제품은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로 지금 다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 보급형 제품에는 설탕도 쓰고 첨가제도 쓰고 해야겠죠. 그거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목포에 그 소싱 박람회에 가서 대형 업체들을 MD들하고 계속 상담을 해본 결과 저희 거 다 좋다, 다 마음에 든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냥 이거 가격 맞춰주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제품을 만들어도 되냐? 상관없다. 맛만 똑같이 유지가 되면 뭐 첨가물이 뭐가 들어가든 가격 코스트만 낮추면 상관없다. 그러면 그 제품은 거기에만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기존 제품은 백화점하고 몰 중에서도 종합몰, SSG, GS, CJ 이런 데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저가형 제품들은 뭐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근데 전략적으로 저희가 선택은 오픈마켓하고 소셜은 아예 배제하고 저기 키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 소셜 2년 동안 1등 했거든요. 판매 1등. 클레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1등하셨다고요? 네, 2년 동안 누적 판매량 1등을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랑도 거래선이 계속 있지만 저점 주라고 해도 저희는 저점을 안 합니다. 처음부터 이 형태로 계속 나갔었어요? 처음에는 이전에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옥션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제품이 똑같았어요. 그때도 내용은 같았고. 네, 그때 이제 키위잼만 있을 때였는데 초창기. 근데 내용물은 설탕 안 넣고 올리고당 넣고 만들고 꿀 넣고 이 제품하고 똑같았어요. 가격도 훨씬 저렴했죠. 그때는 왜냐하면 판매처가 오픈마켓하고 소셜이기 때문에 훨씬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가격 정책이 저희들이 지금 소비자가 12,000원 지금 한 군데서 누가 저희 걸 떼다가 지금 그 사이버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네이버에다 지금 1,900원 올려놨더라고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앞으로 물건 못 주겠다고. 사간 것만 1,900원은 팔든 어떻게 하시든 한 열 몇 병 남으셨다더라고요. 남은 게 알아서 파시고 가격을 일단 저희가 정책적으로 무너뜨렸기 왜냐하면 이 가격이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시장으로 보는 것들은 수출을 하거나 대형 업체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B2C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가 12,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으면 거의 50% 60% 정도의 납품이 가능합니다. 6,000원, 7,000원, 5,000원. 근데 소비자가 9,000원으로 책정을 해놓으면 저희가 유통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4,000원, 4,5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가하고 다른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는 물건은 물론 B2C로는 훨씬 적게 팔리겠지만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 가격을 좀 높게 책정을 해놓고 도매가를 조정을 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 행사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 동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 조정을 하는 것들은 이제 아예 배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러 가격 정책은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수출용 인도네시아 수출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예. 첨가제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 나라 이제 구매력 자체가 12,000원짜리 잼을 사 먹을 수 있는 구매력이 시장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바이에서 요구하기를 병재질도 좀 바꿔주고 병 포장비도 좀 코스트를 낮춰주고 첨가물을 좀 해서 이걸 넣어주라 라고 해서 지금 그쪽 제품은 그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노출은 아예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 그 저가형 브랜드는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걸로 소비자들이 혼선이 생기면 저희 이 브랜드까지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노출 안 하고 도매용으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저 병이나 이 뭐야 이 플라스틱인가요? 네,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그 설비도 좀 다 자체적으로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설비를 저 말씀하세요? 병 만드는 제조? 병 인쇄? 병 자체. 병은 저희가 제조할 수 없어요. 제조하는 게 그건 사 와서 네, 병은 다 사고 옵니다. 사가지고 와서 하시는 거예요? 저건 아예 틀린. 그러니까 틀려도 어째 보유하고 계신 건 아니고 병은 저희가 제조할 수가 없고요. 아예. 주로 뭐 방산시장이 좀 싸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그거로 이제 다른 고객? 저희는 공장 바로 이용합니다. 아, 공장에다 얻어주고 공장에서 받아오는 형태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갖고 올 때 이제 저희는 팔레트 단위로 갖고 오니까 좀 훨씬 저렴하고 왜냐면 병이 이게 지금 스티커가 아니고 인쇄를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병 자체에다가 바로 인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기성품에다가 인쇄 비용 따로 추가해서 주고 이렇게 갖고 오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어야지 이제 인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꼭 처음에 스타트업 자체는 OEM 공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OEM과 자체 공장 보유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래대로 하자면 저희도 OEM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가 판매량 자체가 규모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예 그런 상황을 모르고 막 했기 때문에 저희 규모 정도도 OEM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공장 운영하는 것보다 공장 운영을 해보니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적당하게 고정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단 저 정도 공장을 지연대 투자비도 들어가고
공장을 계속 유지하는 자체에도 투자비가 들어가고 기계 구입하고 관리하는 데도 투자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노동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좀 알았으면 OEM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좀 무식하게 너무 기능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아까 제가 기능 스토리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준비 없이 들어와서 대놓고 지어놓으면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키위 주스 팔다가 그거 이제 키위는 후숙되면은 딱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때 먹어야 되는데 후숙이 돼버리면 유통이 안 되거든요. 배송 불가해서 기존 농가에서 버려요. 그럼 난 이걸로 가공을 해보겠다. 근데 그때 한번 생각이 들긴 했죠. 남들은 이걸로 주스 안 만들지? 내가 얼른 만들어야겠네? 그리고 이제 가공장 차려갖고 했는데 저는 이제 배즙 생각하고 했거든요. 처음에 배즙 기계에 넣으면 쭉쭉쭉쭉 막 나오니까 이거 이제 살균해갖고 포장하면 되겠다. 아주 간단한 생각이었죠. 근데 기계를 실험도 안 해보고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딱 해갖고 키를 딱 넣어갖고 한 2분 돌려보니 즙이 안 나오고 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죠. 키가 셀룰로스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미세해서 여과방을 다 막는 거죠. 배제하고 사하고는 아예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착즙이 안 되거든요.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그 기계 말고 유압기로 갖다가 막 고정해 놓고 짜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생산 홈가물이 안 나와요.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즙은 한 포에 250원씩 파는데 키를 이렇게 해갖고 원가게 사려면 1,300원 받아야겠더라고요. 소비자들한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식하면 다 맛있게 드세요. 아 키위도 주스가 나오냐면서 맛있게 먹다가 아 주세요. 그래 얼마에 물어보면 한 박스 한 번씩 들었으니까 39,000원이니까 박스가 포함해 42,000원이거든요. 42,000원이니까 아 근데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가십니다. 그걸 몰랐죠. 그거 자체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OEM이 처음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왜 피 같은 돈 많이 들여서 전에 이미 이제 발을 담가고 뺄 수가 없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저도 다른 제품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설비 구입 안 하고 전부 OEM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시고 제 개인 이야기는 1시부터 하겠습니다.